그러면 이제 책의 내용을 같이 봐볼까요? 우선 책의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책의 저자분을 한번 봅시다. 서울대학교 농화학과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1984년부터 16년간 국내 유명 과자회사의 신제품 개발부와 구매부에서 근무했으며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이 회사의 일본 도쿄 사무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실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렇게 현직에 있으면서 일했던 내용들과 파견 근무했던 내용들, 그리고 회사에 퇴사를 하고 이후에 이 책을 저술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이제 나중에 볼 차례에 프롤로그 부분에 나와 있어요. 프롤로그 부분에 프롤로그 부분에 약 한 50여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릿말을 한번 봅시다. 머릿말을 다 읽어드리진 제가 못하고 몇 가지 단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암,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병이다. 이들 3대 생활습관병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 원인의 50% 선을 넘어섰다. 실제 암이야 정말 누구나 다 아실 테고, 심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뭉뚱거리게 되면 그냥 하나의 질환 같지만은 사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질병들이 또 많죠.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뇨병을 겪고 계신 분, 혹은 당뇨병이 이제 곧 발생 가능한 분들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그 숫자가 적지가 않죠. 성인병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조심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먹거리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이 책은 샐러리맨이었던 내가 기막힌 경험을 하고 쓴 논픽션이다. 나는 직업과 관련하여 한때 위기에 봉착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사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안에 식생활과 건강의 함수식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세상엔 너무나 많은 모순이 있다. 우리는 그 모순을 인정하면서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도 저도 그렇고 특별히 제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먹거리의 중요성을 많이 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나 우리 생활의 한가운데서 그 모순의 따리가 발견되곤 한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공유하자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특히나 다른 분들도 읽으면 좋겠지만은, 특히나 그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읽기에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더군다나 여기 이제 환경정의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박명숙 국장님이 추천사를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이들의 건강권, 부모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그 꿈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은 아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그 꿈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생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점점 더 그 양과 종류가 많아지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은 어떠한 위해성이 있는지 잘 알려지지도 연구되지도 않은 채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로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화학물질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먹을거리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만성적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원인의 대부분이 먹을거리에서 비롯되고, 반대로 먹을거리를 개선하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식습관은 사실 그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죠, 정말. 우리처럼 일반 성인들은 사실 결국 본인의 선택이고, 그리고 사실 성인까지 되는 데까지에는 그 먹거리에 대한 적지 않은 정보를 뭐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찾아보면 되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에 비하면은 그런 정보력도 부족하고 찾아보는 능력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어릴 때는 단 게 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절제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 영향이 크겠죠. 아, 그리고 이 책이 초판이 2005년이에요. 초판이 2005년인데 지금 제 이 책은 개정 중고판으로 2014년 4월 11일에 발행이 된 거예요. 음. 이게 제가 이 그 발행 연도를 말씀드린 이유는 발행 연도 초판 일사가 이제 2005년이고 개정 중복판이 2014년이지만 여전히 이 책의 내용에 적혀 있는 그 원리들은 동일하고, 그리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당장 마트에 가셔서 그 식품 사려고 하는 그 식품들의 뒤에 표기 성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직접 보시면은 이 책의 도움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개선되기가 되게 어렵죠. 지금 그 사회에 이슈화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먹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잠시 읽어볼게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향료에 사용되는 원료들을 일일이 확인, 감독하는 일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하다. 비단 기술적으로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는 아무리 식품 관리가 앞서 있는 선진국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소아과 의사로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연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벤 페인골드 박사도 이 점을 지적한다. 박사는 향료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들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야 할 것이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한 향료 속에 들어있는 수백 가지의 성분들을 사실 그대로 공개할 향료 회사는 없으며 감독관청에서도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아직 요원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떤 기사들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쓰게끔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뭐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까지만 되면은 뭐 가능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전히 이 책이 지금 뭐 이번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책의 차례를 제가 간단히 이제 소개해드리면, 뭐 프롤로그는 이제 이분의 이 책에 저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들이 한 50여 페이지에 거쳐서 잘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장, 우선 1장부터가 굉장히 그 흥미로운 주제들로 가득 차 있는데, 뭐 라면, 스낵, 초코파이, 캔디, 껌,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가공치즈와 버터, 햄과 소시지, 노란 우유, 가공류, 청량음료, 드링크류. 우리가 정말 흔하게 먹는 먹거리잖아요.
당장 가게나 편의점 이런 데 가면, 마트 이런 데 가면 가득 차 있는 게 이 음식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식들에 대해서 이 저자분께서는 제1장 위대한 파괴자들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각 이 음식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정말 흔한 그 세대를 능가하는 세대를 초월하는 먹거리죠. 초코파이. 예. 초콜릿의 형상을 한 모조 초콜릿이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준 초콜릿이라 부른다. 준 초콜릿. 그 우리 악마의 초콜릿 그 식품이라고 불리우는 그 있잖아요. 그 해외 제품. 예? 그것도 딱 봐보시면요. 준 초콜릿이라고 돼 있어요. 예. 대부분의 초코파이류 제품에는 정통 초콜릿에 사용하는 코코아 버터를 쓰지 않는다. 코코아 버터를 짜내고 난 그러니까 코코아 버터를 짜내고 난 코코아 파우더만 소량 들어 있을 뿐이다. 그것도 소량 들어 있대요. 모조 초콜릿에는 천연 코코아 버터 대신 화학 처리를 한 유지가 사용된다. 유지는 말 그대로 기름이에요. 기름. 제품 포장지에 표기되어 있는 이른바 정제 가공 유지가 바로 그것이래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그러니까 이 책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코코아 버터도 유지의 일종인데 그것을 다른 유지로 바꾸었기로서니 무슨 문제가 될까?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유지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코코아 버터에 비해서. 오늘날 초코파이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정제 가공 유지 덕분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논리를 근거로 그동안 제과 회사들은 수십 년에 걸쳐 어마어마한 양의 초콜릿 아닌 초콜릿을 생산해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용이거든요, 비용. 그 물건을 만들고 파는 회사의 입장은 사실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수익 극대화의 또 다른 말은 비용 극소화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이러한 선택이 된 거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매우 주요한 한 가지 사항을 간과하고 있다. 천연 코코아 버터의 대용 유지인 정제 가공 유지는 수소 첨가 반응의 산물이다. 이제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낯선 표현이 나오죠. 수소를 첨가시킨 경화유는 다량의 트랜스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 이 트랜스 지방산에 관해서 이 책에 또 소개가 또 나중에 또 돼요. 트랜스 지방산이란 요즘 언론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는 주요 유해 성분의 하나다. 그런데 모조 초콜릿에 쓰는 정제 가공 유지는 수소 첨가도, 즉 경화도가 일반 고체 유지에 비해 훨씬 더 높다. 이는 수소 첨가 반응이 더 가혹한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며 그만큼 트랜스 지방산 생성량이 더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가공 유지가 뭐 어떻게 안 좋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안 좋은지에 관해서 상세히 기술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나오면서 더 상세하게 나오는 때가 있고 이제 생략되는 때가 있고 뭐 그렇거든요. 또 이제 이 초코파이를 봤으니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또 여기 또 나와요. 아이스크림을 구성하는 원료를 보자. 주 원료는 당류와 지방 그리고 물이다. 이 원료 리스트는 우리에게 무슨 정보를 제공하는가? 물과 기름을 어떻게 섞을까? 조금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물과 기름이 순식간에 분리되어 버린다. 그런데 이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그게 바로 첨가물이다. 아이스크림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유화제가 사용된다. 계면활성제의 다른 이름인 유화제는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그
비누 성분에 있는 거죠. 비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때나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계면활성제가 사용되는데, 이 계면활성제의 다른 이름인 유화제는 식품에서 물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첨가물에는 천연물질도 있지만, 천연물질도 있대요. 아이스크림의 경우 대부분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유화제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이처럼 화학물질이라는 점 때문인데, 실은 그 사실만이 문제가 아니다. 체내에서의 행태가 고약하기 이를 데 없어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유화제는 발암 물질을 비롯한 각종 유해 성분을 체액에 잘 섞이도록 돕는다. 체액에 고루 섞인 유해 물질들은 한결 쉽게 흡수되어 세포로 이동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이렇게 서술이 돼 있는 거고요. 이제 가공의 유해성도 나오고, 그 얼마 전에 이슈화 됐던 햄과 소시지 관련돼서 이 아질산 나트륨에 관한 내용도 잘 서술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일장이 이런 식으로 다 서술이 돼 있는데, 자, 읽다 보면은 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잠시 읽어도 충분히 다 읽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이 이제 백색결정의 공포인데, 백색결정, 그 설탕 관련돼서도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죠. 이 설탕도 이 내용이 제법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한 부분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설탕은 식품위생법에서 분명 식품으로 분류된다. 모든 식품의 규격, 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식품공전에도 설탕은 사용량 제한이 없는 안전한 식품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앞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설탕은 인체의 혈당 관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위험한 물질이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설탕으로 인해서 이 당뇨병이 발생되는 그 과정까지, 그러니까 인슐린 기작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서술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체의 혈당 관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위험한 물질이다. 우리가 오랜 기간 먹어왔고 사탕수수나 사탕무 같은 자연 소재에서 분리한 천연 당류에 왜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일까? 왜 있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아무리 천연 당류라 하지만 설탕을 만드는 현장에서는 약 90%에 해당하는 자연 소재를 버린다. 그러니까 그 사탕수수에서 말 그대로 설탕만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들 또 뒤에 또 후술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책 한 권이 보다 보면 엮여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읽기가 어찌 보면 편한 것도 편한 거지만, 읽다 보면 스스로 빠져드는,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적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음 3장 최대의 스캔들. 이제 이 최대의 스캔들에서 여러 사례들에 관해서도 쭉 나와 있고요. 최대의 스캔들. 이제 여기에 이제 포화지방산이니 불포화지방산이니 트랜스지방이니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필수지방산. 네. 이걸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말해드릴지 되게 고민되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 한 챕터가 그 지방산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잘 이 서술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최대의 스캔들은 이렇게 넘어가고, 식품 케미컬 제4장. 식품 케미컬도 정말 중요하죠. 이제 식품 케미컬이 바로 첨가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첨가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첨가물에는 이 식품 첨가물의 분류를 보자. 식품 첨가물에는 화학 첨가물과 천연 첨가물이 있다. 화학 첨가물은 말 그대로 화학적인 합성법으로 만들고, 천연 첨가물은 천연 소재에서 추출하여 만든다. 뭐 이거는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 같죠. 화학 첨가물은 화학적인 합성법으로 만들고, 천연 첨가물은 천연 소재에서 추출하여 만든다. 여기서 화학 첨가물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과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그것이다. 또 천연 첨가물 역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식품 소재를 추출하여 만든 것과, 그러니까 식품에서 추출하는 것과 식품 이외의 소재를 추출하여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또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서 이 왜 그 당류에서 어떤 일정 그 자당 외에 자당만 빼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명사슬론이라는 사례를 들여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우리 몸의 간장에서는 1000가지가 넘는 효소들이 만들어진다. 이 많은 효소들은 간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이 효소들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질까?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분이 그 원료다. 따라서 영양분 밸런스가 좋지 않으면 효소 생성에 미묘한 차질이 생기고, 이는 곧 간 기능의 미세한 문제로 연결된다. 간장의 대표적인 기능은 해독작용이다. 이 장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혈액은 유해 물질을 함유한 상태로 순환한다. 영양분 결핍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당장 어떤 병변이 외부로 나타나겠지만, 심각한 경우는 바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심각한 경우는 영양분의 불균형에 의해 유발된 미세한 문제는,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 이런 미세한 문제는 증상이 쉽게 관측되지 않는다. 여기서 간 기능이 불충분하여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순환하는 혈액을 필요한 혈액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정의하자. 필요한 혈액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 혈액이 필요한 사람은 몸 상태가 늘 불쾌하다. 어디가 뚜렷하게 아픈 데가 있는 것은 아니면서도 컨디션이 좋지 않다. 정신적으로도 항상 우울하다. 실제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햄버거 한 달 동안 먹기 프로젝트 하신 분이 실제 우울해져서 더 이상 안 먹었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생명의 사슬을 이루는 어느 한 고리가 허약할 때 생기는 이 현상은 젊을 때는 여간해서 신체적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젊을 때는. 하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 문제는 몸 상태를 급속히 악화시킨다. 그 종착역은 무엇일까? 바로 간경변과 같은 간질환이다. 뭐 간질환만 있겠습니까? 여러 문제들도 많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간질환이겠죠. 현대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므로 아미노산 고리는 비교적 튼튼하다. 문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 미량 영양소의 고리가 허약한 상태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제 왜 그럼 천연 성분이 중요한가?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읽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만큼 여기에 이 내용들이 보시다 보면은 읽을 만한 그 읽을 거리가 되게 많아요. 예. 그 제가 지금 뭐 구체적 사례들 이런 거는 전혀 뭐 거짓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내용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먹거리 관련돼서 정보를 찾다 보면 사실 약간 졸린 부분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정말 그런 그 설명에 있어서 알기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적이라고 전 생각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록으로 이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식품 완전 표시대의 7대 맹점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실제 물건을 식품을 사셔서 뒤에 보시면 돼요. 뭐 정해진 첨가물은 이름 대신 용도만 기재하면 돼. 뭐 사실 이런 거는 그 소비자 고발이라든가 뭐 뉴스나 이런 데도 종종 나오는 내용들이죠, 사실. 복합 원재료의 경우 구성 원료를 기재할 필요가 없어. 뭐 간접적으로 사용된 첨가물은 표기하지 않아도 돼.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첨가물은 표기하지 않아도 돼.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일종의 맹점이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책의 내용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소개한 내용만 봐도 정말 재밌지 않겠습니까? 재미도 재미지만 정말 유익해요. 예, 정말 유익해서 꼭 한번 일독을 권하는 추천책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이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